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날 제 65번째 생일날 아들 민준이가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사드린 아파트 어때요? 지낼만 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난 차고에 살아. 맞은편에 앉아있던 제 딸 지영이는 와인잔을 놓쳤고 잔은 그녀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콘크리트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바닥에 어두운 얼룩으로 번졌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쳐다보았고 그 얼굴에서 당혹감이 아닌 알아차림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이 외풍에 흔들렸습니다. 65년. 동네 빵집에서 사온 값싼 케이크 위에 65개의 작은 불꽃. 우리는 개조된 차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낡은 페인트와 쇠, 기름 냄새가 났지만 민준이는 그곳을 엄마의 아파트라고 불렀습니다. 낡은 신발 상자와 플라스틱 용기들 사이에 그는 접이식 테이블을 펴고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구두도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언제나처럼 잘 정돈되어 있었죠. 자신감 넘치는 마치 TV 앵커 같은 미소. 백만장자 아들. 지영이는 언제나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의자 끝에 앉아 손톱으로 계속 휴대폰을 톡톡 쳤습니다. 값받은 매니큐어, 반짝이는 반지, 강하고 비싼 향수 냄새. 그녀는 38. 그녀의 모습을 봐서는 한때 우리와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간이 침대에서 잤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됐네. 제가 예전에 시골집 이웃에게서 샀던 얇은 카펫을 뚫고 들어오는 냉기에 떨리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민준이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렉서스 헤드라이트만 한 보석이 밝힌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이 집을 사드릴 때 엄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기를 바랐어요. 저는 그를 한때 고민형과 함께 자고 누이와 한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며 크면 꼭 큰 집을 사주겠다고 말하던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저는 제 거처를 둘러보았습니다. 첫 6개월 만에 푹 꺼져버린 얇은 매트리스가 깔린 좁은 철제 간이 침대. 구석에는 국은 끓일 수 있지만 주전자를 동시에 켜면 두꺼비 집이 내려가는 중국산 인덕션. 겨우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 데워주는 거의 수명이 다한 전기난로 하나. 창문은 아침마다 쓰레기차가 덜컹거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나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난 차고에 살아.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차고야. 지영이의 와인잔이 손에서 떨어져 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진 유리가 아닌 그녀의 얼굴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며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독립된 공간이고 별도 출입구도 있고 다 갖춰져 있잖아요. 설명에 있던 대로 차고를 기반으로 한 아파트라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관절이 낡은 문 경첩처럼 삐걱거렸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벽으로 다가가 공구가 걸려있던 녹슨 고리들, 제가 2년 동안 이마트에서 파는 온갖 세제로 지우려 했던 바닥 한가운데의 기름 얼룩, 그리고 겨울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유지하려고 제가 카펫을 못 박아둔 차고 문을 가리켰습니다. 봐, 아들아, 제대로 봐. 이건 아파트가 아니야. 여기엔 제대로 된 수도도 없어. 구석에 보일러 하나, 철물점에서 산 세면대 하나뿐이야. 화장실은 마당 건너에 있는 추운 곳이고 단열도 안 돼. 콘센트는 전체에 하나뿐이고. 그는 침묵했습니다. 눈이 벽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몰랐던 겁니다. 나 여기서 3년 살았어. 민준아, 3년. 넌 아파트라고 생각했지만 난 여기서 창고처럼 지냈어. 지영이가 일어나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가 금고를 검사할 때처럼 우리 둘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민준이가 이제 미소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내내 난방비, 전기세, 관리비를 다 내고 있었는데 그것도 꽤 큰 금액이었어요. 저는 다시 앉아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청구서가 나온단 말이니? 아들아? 여긴 난방이 안 돼. 저 난로를 켜고 담요 2개를 덮고 앉아있어. 그 청구서들은 저 본체에 내 말대로라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거야. 그는 창백해졌습니다. 본체요? 그럼 거긴 비어 있어요? 지영이가 여전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비어 있어요. 엄마가 여기로 이사 온 후부터요. 오빠가 아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무언가 떨렸습니다. 불확실함. 그녀는 그가 알게 될 줄 몰랐고 제가 입을 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아. 민준이가 누이에게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서운함이 아닌 무언가 단단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 잘 좀 챙기라고 부탁했잖아. 네가 직접 모든 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잖아. 걱정 마. 내가 엄마 찾아뵙고 있어. 잘 지내셔. 라고 말했지. 넌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지영이가 원피스를 털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찾아뵙기도 했고 모든 게 정상이었어. 엄마,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그녀를, 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약값을 아껴가며 할부로 구두를 사주고 그녀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며 밤새 졸업 파티 드레스를 만들어주고 비수처럼 꽂히는 말을 용서해 주었던 바로 그 딸을. 말해봐, 지영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차고에 사는 걸 몇 년 동안 알았니? 오빠는 내가 집에 사는 줄 아는데. 그녀는 침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게는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2, 3년 만에 처음으로 등이 저절로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침내 침묵을 깨기 시작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제 침묵을 뚫고 터져나온 그날 저녁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억지스러운 건배사도 예의 바른 말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당황한 채 떠났고 지영이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듯 돌처럼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이 추운 차고에 상자들과 낡은 주전자, 오래된 휘발유 냄새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기억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추억에서 도망치지 않고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필터 없이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가 18, 지영이가 16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2 아이와 주택담보대출만 남은 채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받던 보험금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그걸로 1년 남짓 버텼습니다. 빚을 갚고 지영이 치아를 치료하고 겨울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창고에서,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부로, 주말에는 이웃집 아이들을 돌봤지만 그래도 늘 부족했습니다. 매달 외줄 타기를 하는 것 같았죠. 조금만 헛디디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때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죠. 우리 가족 중 처음으로 그것도 법대에 장학생으로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기뻐서 펄쩍 뛰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며 생활비와 식비는 여전히 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학자금 대출 받을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처럼 빚, 소송, 연체의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요. 아니 아들아, 제가 말했습니다. 넌 가서 공부해야 해 열심히. 돈 걱정은 하지 마.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남편과 매년 현충일을 기념하고 아이들을 산부인과에서 데려오고 부엌 문틀에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표시한 흠집이 있던 우리 집을요. 저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시장이 좋아서 빨리 팔 수 있어요. 저는 팔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민준이에게 1년치 월세를 내주고 지영이와 제게는 변두리에 작지만 우리 소유의 투룸을 샀습니다. 이건 임시방편이야. 이삿짐을 풀 때 제가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졸업할 때까지만. 그러면 나아질 거야. 지영이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16이었죠. 무엇을 잃는지는 알았지만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린 노숙자처럼 이런 데로 이사와. 그녀는 배낭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창피해.
여기는 아무도 초대 안 할 거야. 저는 그녀의 졸업 파티를 위해 밤에 일하며 돈을 아꼈습니다. 드레스는 아는 재봉사에게 부탁했고 졸업 앨범 사진 값은 마지막 순간에 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최소한 무언가는 초라해 보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민준이가 졸업했을 때 그는 졸업가운을 입고 졸업장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우등 졸업장이었죠. 저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울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 차례예요. 엄마가 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엄마랑 지영이 모두에게 충분할 만큼 돈을 벌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경력은 승승장구했습니다. 5년 후에는 파트너가 되었고 10년 후에는 자신의 로펌을 차렸습니다. 35살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이도 자라서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씀씀이는 3배는 더 버는 사람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 모피코트, 미용실, 여행. 그러다 그녀는 민준이가 사는 동네로 이사했고 그에게 가족사를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준이가 너무 바빠. 그녀가 전화로 제게 말했습니다. 온통 일에 파묻혀 있어. 내가 서류, 집, 재정 문제를 도와주고 있어.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서로 의지한다면 그건 행복이지. 그러다 제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됐고 집세가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약값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월세 사는 게 힘드실 거예요. 좀 더 간단한 걸 생각해야 할지도 몰라요. 민준이랑 제가 뭐라도 알아볼게요.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와 열쇠를 가져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을 찾았어요. 좋은 동네고 이미 다 지불됐어요. 아무 걱정 마세요. 민준이가 다 냈어요. 엄마를 위해서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저는 차고를 보았습니다. 개조되긴 했지만 차고였습니다. 지영이는 작은 방을 빠르게 훑어보며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는 인덕션, 여기는 자는 곳, 여기는 창문. 이건 아늑함을 더해줄 카펫이에요. 엄마를 위한 모든 것이에요. 그냥 편하고 무엇보다 번거롭지 않아요. 민준이가 엄마에게 이걸 해줄 수 있어서 행복해해요.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게끔 제 자신을 강요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그냥 구석에 몰려 여기가 내 자리야. 불평하지 마.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온기 없이, 물 없이, 매년 봄마다 쑤시는 무릎으로 콘센트가 하나뿐이라 계속 두꺼비 집이 내려가는 탓에 정해진 시간에만 불을 켜며 명절에만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외로움 속에서 드문 전화 통화와 함께 저는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것마저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로 충분해. 가장 중요한 건 머리 위 지붕이 있다는 것, 아이들이 곁에 있다는 거야.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년의 그런 남은 것을 받는 소박한 사랑. 하지만 사실 그것은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제가 민준이에게 진실을 말할 때 지영이의 눈에 서려 있던 바로 그 계산. 다음날 아침. 저는 늘 그렇듯 일찍 깼습니다. 추워서 등이 쑤셨습니다. 난방기는 또 꺼져 있었습니다. 밤 사이에 차단기가 내려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담요를 두르고 잠옷 위에 가운을 덧입고 양모 양말을 신고 커피물을 끓이러 갔습니다. 인덕션이 예열되면서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주전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오래 참았을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말하기 망설여지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가 지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모든 걸 상의해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는 볼 수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아들아. 오렴. 5분 후 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만족해? 민준이 오빠 지금 난리 났잖아.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크게 만들어? 저는 화면을 보았고 손가락이 추위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차고에서 월 50만 원 연금으로 아프면 약국까지 갈 수 없을까봐 늘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크게 만들었다니.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민준이는 일찍 왔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그의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패딩을 입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차고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세상에, 엄마, 그가 겨우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저는 말없이 그의 앞에 값싼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고 제 간이 침대 외에 유일한 접이식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엄마가 잘 지내시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청구서도 내고 약값도 보내고 관리비도 냈는데 심지어 겨울에 난방도 주문했어요. 지영이가 다 설치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를 성공하고 강한 어른인 그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릴 적 시골집에서 유리창을 깨고 제가 소리칠까봐 두려워하던 때처럼 어쩔 줄 몰라 보였습니다. 민준아, 넌 믿었던 거야. 그건 죄가 아니야. 다만 우리 사이의 신뢰가 지영이를 통해 전달됐고 그 애는 네 친절을 자기 편한 대로 조종했을 뿐이야.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야 했어요. 청구서를 받잖아요. 그게 저한테 왔는데 그 청구서들은 여기서 온 게 아니야, 아들아. 본체에서 온 거지. 거긴 중앙난방에, 보안에, 청소 서비스까지 있잖아. 넌 내가 거기 사는 줄 알았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가 엄마는 혼자 있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고 큰 집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아늑하고 미니멀한 공간이 더 어울린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특히 그 공간의 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난방기를 꺼야만 주전자를 켤 수 있을 때는 정말 아늑하지. 말도 안 되게. 그는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시선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지영이 그 애가 모든 걸 관리했어요. 서류, 서신, 부동산 중개인 접근권까지. 그 애가 직접 엄마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직접 데려왔지. 보여주고 네가 다 지불했고 나는 믿었어. 아들이 아깝지 않다면 이게 그가 생각하는 보살핌의 방식이겠거니 생각했지. 그리고 침묵했어. 저는 그의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얼굴에 분노와 실망, 고통이 한꺼번에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의 차 뒤에 흰색 외제차가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내렸습니다. 손에는 비싼 빵집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인터뷰하러 가는 여배우 같았죠. 오빠, 엄마, 빵 사왔어요. 그녀가 명랑하게 말하며 차고로 들어왔습니다. 왜들 그렇게 심각해요? 아침 먹어요. 그냥 흔한 오해잖아요? 엄마, 그냥 좀 과로하신 거예요. 솔직히 차고든 아니든 엄마가 직접 동의하셨잖아요. 그녀는 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코트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담요 끝을 조심스럽게 젖혔습니다. 언제나처럼 예쁘고 깔끔하고 가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더 이상 그녀가 익숙하게 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앉아. 지영아. 앉았어. 그녀가 명랑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그냥 오빠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오빠는 일에 치여 살잖아. 엄마는 소박한 분이시고 많은 게 필요 없으시잖아. 그래서 조용하고 저렴하고 편리한 곳을 찾아드린 거야. 내가 다 결정하고 다 처리했어. 그러니까 넌 엄마가 차고에서 살만하다고 생각했다는 거네. 내가 큰 집에 난방비, 유지비, 가구값을 내는 동안에 본체는 수리가 필요했어. 오빠를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거기 배관, 전기, 모든 게 문제였거든. 그래서 임시로 모든 게 고쳐질 동안만 저는 그녀를 보았고 모든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순수한 거짓말,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내뱉는 가벼움이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민준이한테 집 보여줘, 지영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오빠한테 집 보여줘. 오빠가 돈 낸 그 집. 네 말대로라면 내가 3년 동안 살았어야 할 그 집. 엄마, 하지만 그건. 보여줘. 민준이가 반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지영이가 움찔할 정도의 강철 같은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20분 후 우리는 흰색 외벽의 크고 아름다운 집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소를 알았습니다. 지영이가 민준이 이름으로
무언가를 처리할 때 제게 가져왔던 서류에 적혀 있었죠. 그가 열쇠를 꽂자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그저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새 가구, 살아있는 화초, 반짝이는 부엌. 스토브에는 비싼 가전제품이, 냉장고에는 고급 식료품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연금으로 사는 노파를 위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멋지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렇지? 제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그 다음엔 식료품 저장실을, 그 다음엔 2층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욕실의 마지막 비누 한 조각까지. 지영아, 이 집에 누가 살아?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알았지만 그녀가 직접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지영이가 허리를 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요, 가끔. 남편이랑 문제 있을 때 여기 와서 쉬어요. 남편, 은행에서 일하며 그녀와 시내에서 사는 그 남자. 엄마를 위해 내가 산 집에 네가 살고 있었다고. 민준이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차고에 살고 계셨는데. 하지만 누가 돌봐야 집이 망가지지 않잖아요. 엄마는 감당 못하셨을 거예요. 여긴 큰 집이라 힘드시고 차고는 아담하고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게 가깝고 거짓말은 계속되었지만 균열은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그가 내 것이라고 믿었던 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사람이 사는 집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윤이 나는 테이블, 현대적인 부엌, 아늑한 소파와 큰 TV가 있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콘크리트까지 얼어붙고 아침이면 컵 속에 물이 어는 그 차가운 차고가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레스토랑처럼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식료품, 생선, 치즈, 고급 마트 스티커가 붙은 포장들. 저는 그 용기들에 적힌 이름의 절반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랐습니다. 지영아. 그가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냉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누가 내는 거야? 그녀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오빠잖아요. 청구서, 집관리, 식료품, 전부 오빠 카드에서 나가요. 저는 그냥 관리를 맡았을 뿐이에요. 엄마를 돌보는 건 우리 공동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서서 침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수년간 억눌러왔던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분노, 하지만 소리 지르는 그런 분노가 아닌 둔탁하고 무거운 쇠 같은 분노였습니다. 넌 내게 할인하는 빵을 가져다 주면서 가족이 지금 힘든 시기라고 말했지. 그러면서 넌 여기서. 저는 창틀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넌 내게 난방기 교체할 돈도 없다고 말했지. 그런데 네 욕실에는 타이머와 동작 감지기가 달린 수건 건조기가 있네. 지영이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사소한 일이라는 듯이. 엄마는 항상 그렇게 소박하셨잖아요.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셨잖아요. 작은 것에 만족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더 많은 것을 원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민준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불신, 그리고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엄마한테 그 신탁에 대해 말했어? 무슨 신탁이요? 제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3년 전에 제가 엄마를 위해 신탁 계좌를 만들었어요. 매년 5천만 원씩 엄마가 건강, 약, 식비 걱정 안 하시도록요. 모든 게 엄마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영이한테 접근 권한을 줘서 엄마한테 다 설명하고 처리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연금으로 살았습니다. 약값이 부족해서 알약을 반으로 쪼개 먹었습니다. 그런데 넌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니? 민준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지영아, 너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그 신탁에 대해 말했어? 그녀는 침묵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차고의 철제 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담요를 두르고 일주일 동안 우려 마시던 값싼 차를 마시며 회상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지영이를 키웠는지 어릴 적 잦은 기관지염으로 고생할 때 그녀를 업고
다녔던 것, 유치원 발표회 의상을 밤새 만들어줬던 것, 그녀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 남은 돈까지 줬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라면서 어떻게 더 예뻐지고 더 차가워지고 더 냉혹해졌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매니큐어, 나는 너희랑 달라라는 첫 번째 태도, 그녀가 저를 어떻게 부끄러워했는지, 대학에 가서는 어떻게 점점 더 드물게 전화하다가 나중에는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했는지, 저는 그녀가 제게 엄마, 너무 불평이 많아.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늘 징징대잖아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불편한 존재가 되었구나.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아프고 피곤해졌습니다. 어쩌면 나는 정말 짐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아파트라고 불리던 어둡고 축축한 공간에 앉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짐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절이 편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아름다운 말 뒤에 숨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쌓여온 모든 것을 쏟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3년 전 지영이가 저를 이 착오로 데려와 이것이 임시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 썼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는지. 엄마, 걱정 마세요. 민준이 오빠도 다 알아요. 다 관리되고 있어요. 오빠는 엄마한테 이걸 해줄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해요. 저는 제가 그녀를 어떻게 믿었는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썼습니다. 그녀가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그녀가 돌보고 있다고. 하지만 점점 더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살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였고, 저를 그늘에 두는 편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제게 주려 했던 모든 것을 가로챘습니다. 모든 선물, 모든 제스처, 모든 관심의 시도를 그녀는 걸러내고, 잘라내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녀가 누이였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나이 차이가 적어 더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나는 괜찮아라고 그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 아들아, 네가 중요해. 네가 잘 되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는 잘 됐습니다. 저는 손잡이 없는 여행 가방처럼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다시 왔습니다. 창백했고 지쳐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짐 싸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조용히 아쿠라떠 상자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저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그가 제 물건들을 소박하고 낡고 다른 물건들을 마치 귀중한 것인 양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어 시간 후 우리는 그가 제가 내내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요. 민준이는 제 가방들을 들어 2층 방에 놓았습니다. 그 방에는 깨끗한 침구와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페튜니아, 라벤더, 로즈마리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돌봤겠죠. 아마 저도 모르게 이 모든 것에 돈을 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냥 복도에 서서 이것이 이제 내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바로잡을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집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관한 문제였고 자식들에게 마치 사라진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지영이는 거의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냥 잠수 타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혼자가 아니라 빵과 변명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크림색의 비싼 코트를 입고 스카프를 깔끔하게 메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게 사과는 전혀 담겨있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 얘기 좀 해요. 모든 건 해결될 수 있어요. 누구도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오해예요. 민준이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 그가 말했습니다. 설명해봐. 지영이는 언제나처럼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어놓고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자신감 있는 비즈니스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요.
본체는 정말 수리가 필요했어요. 오빠가 걱정하지 않도록 엄마를 임시로 차고에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오빠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는 이미 과부하 상태였잖아요. 제가 모든 걸 떠맡았어요. 무슨 수리?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여긴 모든 게 완벽한 상태야. 바다, 벽, 가전제품. 심지어 냉장고도 음식으로 꽉 차 있어. 어디 견적서가 있어? 청구서는? 서류는? 지영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런 집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오빠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엄청난 시간을 썼어요. 엄마는 소박하시잖아요. 불평도 안 하셨고요. 그럼 모든 게 괜찮았다는 뜻이죠.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니게 약이 다 떨어졌을 때 전화했었어. 넌 지금 가족이 힘든 시기야 라고 말했지. 춥고 난방기가 고장났다고 문자 보냈을 때 넌 참아요. 지금 다들 힘들어라고 답했어. 민준이가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지영아, 나는 돈을 보냈어. 매년 5천만 원씩 엄마의 필요를 위해 특별히 배정했어. 신탁을 만들었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좌 접근 권한도 네게 줬어. 그 돈은 어디로 갔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는 얼마나 많은 걸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요. 의사를 찾고, 처방전을 받고, 배달을 시키고, 제가 다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1년 넘게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 알약을 반으로 쪼개 먹었어. 식료품은 동네 가게에서 외상으로 샀어. 무슨 비용?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떨렸지만 이내 가면이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직접적으로 부탁한 적이 없잖아요. 항상 나는 많이 필요 없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는 부탁했어. 힘들다고 부족하다고 안 좋다고 말했어. 단지 네가 듣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민준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냉혹한 뿐이었습니다. 너는 그냥 모든 걸 걸러냈어. 내가 엄마에게 주려 했던 모든 것을 가로챘어. 전달하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내 편한 대로 살았어. 그녀가 폭발했습니다. 너희 둘 다 아무것도 몰라. 너희 사이에서 늘 불평하고 징징대는 엄마와 영원히 사업에 바쁜 너 사이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상상도 못할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했어. 저는 똑바로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는 나를 추운 차고에 내버려뒀어. 내 아들이 내 생활을 위해 보낸 돈을 빼앗고 너 자신은 미용실을 다니고 나를 위해 마련된 집에서 살았어.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라고? 엄마, 과장하지 마세요. 죽을 뻔한 건 아니잖아요. 머리 위 지붕도 있었고 음식도 있었어요. 모든 걸 편안함으로만 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엄마는 항상 나는 이대로도 좋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깨달았을 때 그렇게 말했어.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너는 그냥 나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해한 거야. 지영이는 침묵했습니다. 대화 내내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발디딜 곳을 잃었습니다. 민준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모든 계좌의 관리를 이관하겠어. 완전한 회계 감사. 모든 이체 내역. 변호사와 연락해서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거야. 오빠. 지영이가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 우린 가족이잖아. 네 누이한테 이럴 순 없어.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네 어머니한테 그랬지. 다음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명확하고 불필요한 말 없이 차가운 사무적인 태도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어머니가 비열하게 대우받았다는 것을 본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변호사에게, 그 다음엔 회계사에게, 그 다음엔 금융보안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즉시 모두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방해되지 않으려 했지만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2022년부터의 신탁 관련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한 완전한 회계 감사를 요청합니다. 계좌 접근 권한은 제 누이에게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아니요, 어머니는 이 자금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집 계약서도 좀 확인해 주세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겁니다. 그가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공식적으로. 그가 저를 엄격하지만 부드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 애는 3년 동안 엄마를 빈곤 속에 두면서 엄마 돈으로 살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범죄예요. 지금 우리가 눈 감아주면 그 애는 또 그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저는 단지 지영이의 행동을 그런 용어로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틀 후 윤 변호사라는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한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설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박선희 여사님, 아드님의 위임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여사님께서 받지 못하셨지만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자산에 대한 확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보며 제 인생의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계좌, 명세서, 서류들. 그 모든 곳에 제가 등장했습니다. 제 이름, 제 생년월일, 제 연금 정보. 다만 저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계좌는 윤 변호사가 출력물의 한 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3년 전에 개설되었습니다. 여사님 명의로. 하지만 처분 권한은 지영 씨에게 있었죠. 현재 약 3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온 돈이죠? 정기적인 이체, 사회수당, 각종 보상금, 세금 환급,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분의 생명보험금 지급액입니다. 저는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보험금을 받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네. 하지만 밝혀진 바로는 두 번째 연금형 보험이 있었습니다. 노조를 통한 저축성 보험이었죠. 보험회사가 파산했다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고 3년 전에야 수령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가 여사님을 대신해 행동하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돈은 여사님 계좌로 이체되었지만 그녀가 접근할 수 있었죠. 한 푼도 인출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인출하지 않았죠? 아마도 여사님을 금치산자로 선고받게 하여 법원을 통해 완전한 처분권과 다른 가족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으려는 기반을 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망치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녀가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려고 했다니 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서 초안, 변호사와의 상담 기록이 있습니다. 여사님의 이상 행동을 기록한 진단서도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외로움을 호소하고 약값 지불에 어려움을 겪으며 도움을 요청함, 인지장애 가능성 있음화 같은 것들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제 진정한 도움 요청이었고 제 피로감이었고 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제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증거로 둔갑시켰습니다. 민준이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 애는 엄마를 일부러 차고에 살게 한 거야. 만일의 경우 엄마가 혼자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게 미리 계획된 거였어. 하지만 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애는 내 딸인데. 윤 변호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죠?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친척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생활 방식에 익숙해졌을 때요. 그날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 남편, 민준이, 그리고 지영이. 그때 그녀는 6살쯤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강가에 서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햇살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근하고 그렇게 제 것이었던 아이. 이제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쏟아부은 모든 것, 선해, 인내, 어머니로서의 믿음을 그녀는 조종하고 빼앗고 조금씩 파괴하는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제가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불필요한 말을 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엄격하고 피곤하고 바쁜 아이일 뿐이야. 속은 분명 착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아니, 착한 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살핌은 통제가 아니며 가족의 결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차가운 착취는 더더욱 아닙니다. 민준이가 나중에 제게 와서 옆에 앉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물었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하길 원하세요? 금융사기, 신뢰남용, 횡령, 모두 형사사건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원해. 그는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직접 가지 않도록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위임장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그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노인을 보호하는데 전문인 좋은 변호사와 계약했습니다. 형사사건은 빠르게 개시되었습니다. 증거가 넘쳐났습니다. 서류, 명세서, 후견인, 지정신청서 초안, 지영이와 변호사들의 서신, 게다가 보험금과 사회수당, 심지어 제가 받았다고 되어 있는 치과 보철물 보상금까지 입금된 계좌들. 저는 이 중 아무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푼도. 50대쯤 되어 보이는 피곤하지만 정직한 얼굴의 수사관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따님께서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기뿐만 아니라 문서 위조, 위임장 남용, 그리고 탈세 혐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안은 평온했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아닌 고요함. 마침내 모든 것을 환상 없이 명확하게 본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는 통보를 받았을 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심이야? 자기 딸을 감옥에 보내고 싶어? 뭐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시간 쓴 것 때문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소환장이 왔습니다. 지영이는 비싸고 중요해 보이는 악어가죽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와 함께 신문에 출석했고 다시 그녀의 익숙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건 과장이에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엄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 사이에는 가족 간의 합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류가 그녀를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신고인 자격으로 신문 중 하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감정 없이 침착하게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그에게 우리는 가족이잖아 라며 압박하려 했을 때 그는 그냥 말했습니다. 네가 엄마를 추위에 살게 내버려둔 그날, 넌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었어.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넌 어차피 항상 엄마를 더 사랑했잖아. 항상. 나는 잉여였어. 이순이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넌 절대 이해 못해. 그러다 갑자기 톤을 바꿔 덧붙였습니다. 이 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남아. 나한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만든 건 너 자신이야. 민준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어. 그건 수년의 세월, 건강, 눈물, 희생이었어.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것을 수입원으로 이용했지. 이제 책임을 져. 저는 법정에 있었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봐야 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다른 사람의 미소 뒤에 숨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얼굴로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화장기 없고 머리도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거창하게 말하며 가족 관계를 언급하고 모든 것을 재판 전 합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판사는 엄격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감정 없이 듣다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3년 동안 체계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보살핌과 부양을 위해 배정된 자금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이것은 신뢰를 냉소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선고, 징역 3년 및 손해배상. 저는 기쁘지 않았지만 마치 안에서 짐을 덜어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수년간 스스로에게 금지했던 말을 누군가 소리내어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재판 한 달 후 저는 이 집으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이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가 이게 엄마 것이라고 느끼셔야 해요. 임시가 아니라 빼앗길 때까지가 아니라 진짜로요라며 주장했습니다. 그는 직접 저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다시 하고 주소 변경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 같았습니다. 엄마, 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제가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아직도 제 자신에게 화가 나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나는 괜찮아라고 가르쳤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보여줬어. 지영이는 그냥 그걸 이용했을 뿐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가 그냥 자신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인간답게요. 저는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좋은 비타민을 약국에서 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직접 자르지 않고 미용실에서 제대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꽃집에 들러 장미 묘목을 샀습니다. 손에서 다시 젊었을 때처럼 흙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원예강좌, 주민센터의 여성교실, 어느 저녁 조경 디자인 수업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노인도 구혼자도 아닌 그저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부드러운 호랍이었습니다. 제가 떨어뜨렸을 때 구근이 든 가방을 주워주었고 수업 후에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화처럼이 아니라 진짜로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견딜만 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전에는 생각조차 두려워했던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잉여라고 느끼지 않았고 매일 아침 약값이 충분할지, 가게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 난방기가 고장나지 않을지 불안에 떨며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난방기뿐만 아니라 커피와 책, 창가에 라벤더 향기가 나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참아, 우리 다 아끼고 있어라고 소리치지 않는 곳,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곳. 민준이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차갑고 바쁜 사업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전화해서 제 기분을 묻거나 식료품을 보내주거나 그냥 점심 먹으러 들렀습니다. 이유 없이, 형식 없이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짧은 휴가를 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요. 어느 저녁 우리는 제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릴 적처럼 구워준 파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 아내 나리 씨랑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굳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언뜻 몇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지영이의 말을 통해서였습니다. 지영이는 나리가 내성적이고 가족 모임을 좋아하지 않으며 우리 성격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이가 엄마가 피곤해하시고 손님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틀 후 나리 씨가 왔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꾸밈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간호사였고 선한 눈과 큰 배. 7개월째였습니다. 그동안 교류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여사님께서 그냥 원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 우리 모두 같은 거짓말에 다른 방에 갇혀 있었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차를 마시며 민준이의 어린 시절, 그의 성격,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 깨어난 것 같아요. 아마 곁에 다시 엄마가 계셔서 그런가 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따끔거렸지만 아픔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마리나, 제 첫 손녀딸. 저는 아기방의 흰색 안락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그녀를 안았을 때 제 심장이 온기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곁에 계실 거예요. 나리가 말했습니다. 필터 없이, 중개인 없이, 그냥 진짜로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놀라움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희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 씨의 전 남편, 진수 씨의 누나 아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저는 여사님을 모르시지만 한 작은 여자아이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름은 소윤이에요. 여사님의 손녀딸입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가 지금 완전한 양육권을 가졌어요. 지영 씨는 아시다시피 하지만 그는 소윤이가 할머니를 알 권리가 있고 여사님께서도 손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왔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름 씨가 차에서 이동식 아기 침대를 들고 나왔는데 그 안에는 2살쯤 되어 보이는
곱슬머리에 진지한 표정의 여자아이가 졸고 있었습니다. 지영이와 저를 닮았습니다. 소윤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네 할머니야. 그녀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손을 뻗어 제 코를 만지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는 수년간 부서져 있던 무언가가 마치 다시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들 집에 놀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 씨가 도와주었고 진수 씨는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지영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대로 계속 살아갔습니다. 저는 소윤이가 죄책감을 느끼며 자라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 애는 엄마가 실수한 것에 대해 잘못이 없어요.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진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멈췄죠. 그리고 어쩌면 여사님 덕분에 다른 가족들도 생각하게 될지 몰라요. 이제 저녁에는 유모차 2대를 밉니다. 하나는 말이나 다른 하나는 소윤이가 타고 있죠. 거리의 사람들이 미소 짓습니다. 쌍둥이인가 봐요. 거의요. 제가 미소 짓습니다. 둘 다 제 손녀딸이에요. 때때로 저는 꿈을 꿉니다. 다시 그 차고에 사는 꿈. 춥고 파이프가 시끄럽고 밤에는 누군가 창밖에서 쓰레기통을 덜컹거립니다. 저는 떨며 깨어나 제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커튼이 달린 창문, 부엌의 주전자, 선반 위에 손녀들 사진을 봅니다. 저는 집에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서류상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 있습니다. 아시나요? 한때 저는 노년에는 그냥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방해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것을 압니다. 노년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새로운 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건설하고 사랑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석에 내몰렸다고 느끼신다면 아십시오. 단 하나의 가방으로도 지지 없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나는 아파,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다르게 살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65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신다면 어느 도시에서 오셨는지 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떤 곳까지 닿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 뒤에 남겨둔 다른 2개의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분명 놀라실 겁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의 박선희 드림.